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비범한 위력이 확인됐다. 2. 미국마저 막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독주. 3. 중국에 당한 수모왕국의 역사상 가장 큰 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리의 KF-21 전투기는 KF-X 사업의 착수 이후 약 2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 이룬 집념의 성과인데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시간만큼 앞으로는 실현이 없을 것 같았지만 역시 현실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KF-21 전투기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향후 양산에 돌입해 해외 수출에 나서더라도 경쟁 기종의 견제 속에 수출 성과가 부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기종은 바로 미국의 전투기 F-16V입니다. F-16 기종은 오랜 시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 많은 분께서 잘 알고 있는 전투기일 텐데요. 어떻게 해외에서는 최신형인 KF-21과 F-16V가 비교 대상이 되었는지와 두 기종을 현재의 기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F-16V 전투기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에서 제조되었으며 미국, 대한민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16CD형 전투기를 F-16V 사양으로 개량하고 있으며 이 공군 역시 F-16 전투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록히드 마틴이 F-16V 블록 70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면서 KF-21 전투기의 경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F-16이 4세대 전투기였다면 이번 성공한 F-16V 블록 70은 4.5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KF-21과 해외 시장에서 겹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새로 발표한 F-16V는 최소 2060년까지 활약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미국 공군 참모총장 또한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F-16V는 비행 중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더욱 세분화된 신호 처리 능력을 갖춘 언앱-83 이사 레이더와 개선된 미션 컴퓨터와 전자 아키텍처를 포함한 다양한 업그레이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F-21이 F-16V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F-16V는 이미 검증된 훌륭한 전투기이지만 KF-21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투기이고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둘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교에 앞서 어떤 전투기를 선택할지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21과 F-16V의 전투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두 기종 모두 다목적 전투기로서 공중전과 지상공격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F-16V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어 당연히 KF-21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멀리 날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F-21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4세대 정도의 뛰어난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만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F-16V 역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미국의 제약 탓에 일부 기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비행기이며 향상된 레이더 및 무장 시스템과 함께 고성능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가 공중엄호와 지상 및 공중의 해상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적의 핵무기 시설, 화학무기 저장고를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KF-21과 F-16V는 각각 최신급 전투기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KF-21이 고속비행, 기동성, 무장과 레이더 시스템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KF-21은 한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전투기로 미국에서 개발된 F-35와 유사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KF-21은 국산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스텔스 기술과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5,400kg이며 F-16V보다 크고 F-35A와는 비교적 비슷한 크기입니다. F-16V는 F-16과 마찬가지로 다목적 전투기로 비행 속도와 기동성이 높으며 최대 이륙 중량은 22,000kg으로 KF-21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전반적으로 KF-21과 F-16V는 각각 국내 기술과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로 성능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크기나 무기 시스템 등에서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스텔스 부분인데요. 우선 스텔스 기능 면에서는 KF-21이 한 수 위입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인 아시즈 감소율이 F-16V 대비 약 80%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항전 장비 부분에서도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있어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들이 향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국내 기술력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로서 국방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F-16V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고급형 F-16 전투기로서 높은 신뢰도와 성능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선택하는 기종입니다. 물론 F-16도 초기에 만들어진 4세대 전투기 F-16AB 버전과 4.5세대 전투기 70 F-16V 버전은 거의 다른 전투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6V와 KF-21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설계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차이인데요. KF-21 전투기는 중형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초 설계 당시 소형 모급 전투기로 제작된 F-16V와는 다른 점입니다. 최초 설계 당시만 해도 소형 모급 전투기 F-16이 대륙을 가로질러 장거리 공격 비행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F-16V도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있지만 그만큼 레이더 반사 면적과 공기 저항이 증가하여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 연료 탱크는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체가 중형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내부 무장창 장착을 위한 여유 공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고려한 KF-21 전투기는 처음 설계보다 크게 변경되었으며 내부 무장창 공간을 연료 탱크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KF-21의 내부 공간은 자유롭게 변환할 가능성이 높아서 KF-21 전투기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기체의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상의 차이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KF-21 전투기는 F-16V 전투기보다 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문가들은 F-16V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며 한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국내 기술력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로서 국방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이 정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F-21 보라매의 초음속 돌파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말이 많은데요. 결론을 종합해보면 KF-21을 과연 대한민국의 성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엔진도 외산을 가져다 쓰면서 제대로 수출이나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이 따라붙는데요. 사실 그동안 국산 엔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상 무기 체계에서는 K2 흑표마저도 국산 파워팩 개발에 성공하면서 단점을 극복했지만 이제 맞걸음말을 뗀 항공 기술력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보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각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허송세월하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려 40년 동안 와신 상담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자체 개발 국산 항공 엔진 개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음속의 벽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이 KF-21 초음속 비행을 지켜봐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2023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적지 않은 분들이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셨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전투기 항공 엔진 국산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설계와 생산 모두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KF-21인 만큼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 외산이라는 게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앞으로 한국형 타우러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수많은 대한민국 기술력이 KF-21에 적용될 걸 생각해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조급함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안타까움과 조급함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게 또다시 증명된 건데요. 흔히 많은 분이 KF-21에 외산 엔진이 탑재된다고 해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400K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F414 엔진이 직수입으로 탑재된 건 안전성을 고려한 단 한 대의 시제기뿐인데요. 반면 나머지 5대의 시제기 중 2대에는 국내에서 조립한 F414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체 시험을 통해 비교 성능을 테스트한 뒤에는 면허 생산으로 우리 기술진들이 직접 제작한 F414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면허 생산으로 탑재한 F414 엔진의 경우 주요 부품 국산화율이 무려 40%에 육박하는데요. 한마디로 비록 설계 자체는 지의 기술력이었지만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을 독자 생산할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보유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40%라는 수치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는 전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세계의 빅메이저 그룹 중 하나입니다. 그런 지 입장에서는 쉽사리 면허 생산을 허용했다가 만약 엔진에 치명적인 문제라도 생긴다면 심각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엔진같이 초고도 기술이 필요한 부품은 그에 마땅한 기술 수준이 검증되어야만 생산 면허를 판매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남들이 항공 기술에 걸음마를 떼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이미 지가 기술 협약을 맺고 F414 G400K의 면허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제작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절반가량을 국산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항공 엔진 제조 기술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은 결정적인 핵심 기술에서는 아직 부족할지 몰라도 기반이 되는 기초 기술은 이미 다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바로 지난 2020년부터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5,500파운드 포스급 완제 터보팬 엔진입니다. 하지만 5,500파운드 포스급의 출력은 전투기의 기동력을 뒷받침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한민국의 1차 목표는 15,0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의 개발인데요. 1차 목표가 15,000파운드 포스인 이유는 바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된 F414 G400K 엔진 출력이 14,770파운드 포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5개 T와도 같은 KF-21의 외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면 좀 갸우뚱하실 겁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보면 5,500파운드 포스와 15,000파운드 포스는 거의 2.7배가 넘는 차이다 보니 한국의 5,500파운드 포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써 15,0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항공 엔진 기술력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소 8,000파운드 포스급 엔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판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발과 양산의 차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2013년도에 5,5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인 T1600회 섭씨 기준 1350도를 버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항공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내구성을 위해 무려 1000도가 훌쩍 넘는 고열을 장시간 버틸 수 있는 신소재를 이미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터보팬 엔진에 들어가는 4대 핵심 부품인 블리스크형 라이드 코드팬, VGV 적용 고압 압축기, 고압 냉각형 터빈 소재, 잠수명 고부하 연소기의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2013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즉 5,500파운드 포스라는 숫자는 KF-21이 실 기체가 나오기 전까지 KF-X로 불렸던 것처럼 최초의 프로젝트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 2024년에 예정된 첫 비행에서는 더욱 높은 출력을 낼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개발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 또한 양산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당장이라도 고성능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밝힐 정도인데요. 물론 이런 초고도 기술을 하루마침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은 1980년대 주력 전투기인 F4 기체의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해낸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공군 수뇌부조차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기술진들은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상태에서 1년 만에 노후한 무기를 새 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복원하는 창정비에 성공해냈습니다. 또한 창정비를 거쳐 국내 조립 생산 단계에 진입하자 당시 개발진들은 지로부터 건네받은 J85 엔진의 도면만 보고 수백 개의 부품을 모두 뜯었다 조립하길 반복했는데요. 그 결과 F4의 창정비를 완료한 지 불과 2년 만인 1982년에 KF-5 제공호가 대한민국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공호 조립 성과를 바탕으로 J85 엔진 면화 생산이 가능해지자 기술력을 축적하며 엔진 압축기와 터빈, 연소기 등 43개 품목 764개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1980년 창정비로 시작해 부품 국산화까지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불굴의 의지라는 말은 딱 우리 기술진들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롤스로이스의 핵심 엔진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이 이제는 역수출까지 가능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로 여기서부터 치명적인 장애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바다를 사실상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미 해군의 전력은 세계 최대 최강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해군이 더 이상 최강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무서운 팽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해군이 이제 곧 미국 해군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큰 충격을 받은 미 해군 군함 조달 총책임자가 미 해군 군함을 의뢰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여 한국 해군을 위해 새롭게 건조 중인 신형 이지스함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미국 해군의 군함 조달 사업 수장 톰 앤더슨 제독이 극비리에 한국으로 입국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해군의 신규 군함 조달 사업 PO-10의 총괄 책임자인 톰 앤더슨 제독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보고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혀 국내외 조선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PO-10는 미군의 모든 전투용 선박의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이지스 구축함에 있어서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는 부서입니다. 톰 앤더슨 제독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을 방문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모두 군함을 건조했거나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들이죠.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시간을 내어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함 조달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얼마 전 미국에서 공개된 몇 장의 보고서들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충격적인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며 미 의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과 군사 싱크탱크에서 입을 모아 이대로면 미국 해군이 곧 중국 해군에게 초월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지난달 17일 미국의 해군전쟁대학의 샘 탱그레디 교수가
해군연구소 저널 프로시딩에 기고한 큰 함대가 이긴다는 제목의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탱브레디 교수는 해전에서 질적 우위인 소규모 함대는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며 배가 많은 쪽이 거의 항상 이긴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소규모 첨단 기술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미국 해군이 신규 군함을 붕어빵 찍듯 찍어내고 있는 물량 위주의 중국 해군에게 밀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28차례의 해전을 분석한 결과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이긴 경우는 25차례였고 기술 우위에 있는 쪽이 승리한 경우는 3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3차례의 해전 중에는 임진왜란 해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3번을 빼고는 모두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이겼고 수가 비슷하면 전술, 전략이 뛰어나거나 지휘력이 앞서는 쪽이 이겼다며 이러한 역사적 선례에 비춰볼 때 미 해군이 기술 우위를 통해 중국 해군의 양적 증가에 맞서겠다는 전략은 잘못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공개한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함정수에서는 2020년 미국을 앞질렀고 현재 340척에 이르는 함대를 2년 안에 400척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미국의 군함 건조 계획은 2045년 350척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중국의 물량을 앞선 기술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계획인데요. 미국 해군 운항계획 보고서에서 세계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돌입했으며 여기서는 함대의 크기보다는 기술과 개념, 파트너, 세계의 통합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탱그레디 교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배는 훨씬 성능이 좋아서 숫자가 적어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런 주장은 역사적 증거에 무지한 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해전은 소규모인 미국 해군 전력이 중국 앞마당에서 대규모 중국군과 맞붙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적 우위 없는 기술적 우위, 어느 정도 도박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에서 2023년 미국의 군사력 지수 보고서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미 해군의 점수를 약함으로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공격적인 확장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의 준비태세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죠. 세계 최강이라고 여겨지던 미 해군이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사실에 미 의회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 곧바로 미 의회는 미 해군의 장기 건조 계획 중 가장 공격적인 대안3의 추진에 동의했습니다. 대안3은 향후 30년간 포드급 항공모함 7척, 말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17척, 차세대 구축함 BDX 47척, 컨스텔레이션급 플라이트 57척을 포함한 총 340척의 전투함을 획득하는 이 해군 전력 증대 방안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함대 증축 사업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한 계획에 한 가지 귀달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재 미국 조선업이 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업 국가였지만 이제는 쇠퇴해버려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고 명맥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미국 서해안 전체의 전함을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이죠. 덕분에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군함을 건조하려 해도 군함을 건조할 조선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조선소 개편 및 신규 조선소 건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선업 재건에 함대를 건조할 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가 조선소를 재건하고 신규 함대를 건조할 때까지 중국이 기다려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전함을 건조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전함 생산을 능력이 되는 믿을 만한 동맹국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최고의 군사 기술력이 투입될 군함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가 어디일까요? 네, 예상하셨듯 당연히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 조선업도 만만치 않지만 미국이 미쳤다고 중국의 군함을 발주하지는 않겠죠.
340여 척이나 되는 물량을 전부 한국에 주문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만으로도 한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의 빅딜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간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군함 연구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한국 해군에서 진행 중인 또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으니 바로 세종대왕함 개량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이지만 주변국들의 최신형 이지스함들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두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2022년 7월 진수된 정조대왕함이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의 성능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가장 먼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이프링크 16 성능 개량을 위해 일부 하드웨어 교체 작업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량 범위는 링크 16 장비 교체와 함내 2개 격실 및 마스트에 설치된 현재의 장비를 철거하고 신형 링크 16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링크 16은 나토의 군사 전술 자료 교환 네트워크로 전술 데이터 링크 중 하나로 현대 네트워크전의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대의 기함이자 네트워크전의 중심이 되는 세종대왕함의 링크 16 전면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전에 최적화된 함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번 지휘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줄임과 동시에 함대의 통합 전투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음탐기의 장착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통합음탐기는 대형 함수소나 예인식 능동 저주파 소나 선용 예인 소나로 구성된 복합 수중 탐지 체계로 KDX-3 배치 2부터 적용되어 한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미미한 해군 전력을 가진 북한이기에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영해 어디에서도 북한 잠수함이 숨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KDDX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DDX는 한국의 전술 환경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으로 설계한 미니 이지스라 불리는 6,5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인데요. 총 6척의 건조가 계획되어 있으며 고기능 이사 레이더와 국내에서 개발한 함대 공유도탄 1을 탑재하여 우리나라 해상 방공망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토대로 이제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형태의 이지스함까지 만들 수 있는 해양 강국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탱그레디 교수가 언급했던 수에서 밀리지만 기술적 우위에 있는 해군이 이긴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임진왜란이었는데요.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통해 전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전략과 기술을 통한 승리가 오늘날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며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을 옆에 둔 우리나라 해군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